예. 배워보니까 뭐, 이제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죠? 자, 부동산 투자로는 뭐 워낙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안 중요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 기본서는 268쪽이죠. 부동산 투자 이론인데, 제1절에 자, 부동산 투자 이론 그랬는데, 1절만 빼고, 나머지는 따로 뭐 비교를 할 것도 없어요. 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1절은 딱 한 군데만 할게요. 269쪽에 보시면 3번에 큰 3번에 자,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을 했는데 그 장점 바로 1번에다가 이제 별 하나 뭐 그 정도죠. 그래서 뭐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죠. 장래 수익은 항상 위험을 대표하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에서 투자는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 현재 확실한 소비를 시행하는 행위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미래 위험을 감수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는 게 어차피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인데 그럴 때 이제 이 부동산 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과 단점이라는 거는 뭐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부동산 투자의 장점인데 자,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역시 이제 부동산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좀 유리한 것들인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득이 있죠. 소득 이득이라든가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컴 게인스라고 해서 흔히 매 기간 들어오는 임대료죠. 나중에 이제 가유, 순전, 후 뭐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자본이익이라는 거는 캐피탈 게인스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내가 투자하려고 샀던 주택을 처분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이죠. 처분. 그래서 팔아먹을 때 몇 년 뒤에 그걸 시세차익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우리가 정리하죠. 순 빼기 미자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익이 있다. 자, 두 번째로 자, 부동산 투자가 가지고 있는 또 좋은 점은 소위 이제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절세 효과. 절세 효과라는 거는 세금을 더 내자는 거예요. 절약하자는 거예요. 절약. 그래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금을 신고할 때요. 웬만하면 수익을 뭐 번 거 없다고 신고해야 세금을 덜 내겠죠. 그 다음에 비용은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될까요?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익이 작아서 세금을 덜 낼 텐데, 이거는 수익 누락이어서 이게 이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설명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비용 측면에서는 주식보다 훨씬 유리하냐? 그럼요. 그런데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주식보다 적어요? 상당히 많아요. 많죠. 물론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 하면 거래 수수료가 0.001% 정도 되는데, 부동산은 뭐 0.4%, 뭐 0.45% 이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거래 비용이 많죠.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신고할 수 있어서 절세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식 같은 데는 없는 비용들도 좀 있죠. 예를 들어 뭐 영업경비라는 거죠. 영업경비라는 거는 임대료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인데, 요거는 임차인한테 다 자기가 받아 가지고 쓰는 비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돈이 생으로 나간다고요. 다 받아 가지고 나간다고요. 받아서. 그런데 자기 세금 지를 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가상각비죠. 이 감가라는 거는 주식 같은 권리는 감가가 없어요. 가치가 줄지 않으니까. 그런데 건물은 사용하면 이제 감가가 되죠. 그러니까 비용을 몽땅 신고할 수 있고, 그래서 절세가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또 구매력 보호다, 또는 인플레 해지다라고 하는 건데, 구매력 보호 또는 인플레 해지죠. 이게 뭔 말이냐? 예컨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인플레라는 거는 보통 이제 물가의 지속적 상승을 이야기하고,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제 나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위험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만일 부동산도 물건이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부동산은 가격이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게.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따라서 많이 올라가 주면은 그걸 처분해 가지고 쓰면 되니까 나의 재산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구매력을 보호한다라고 한다. 너무 빨랐나요?
조금 더 갈게요, 그럼. 우리가 1, 2월 달에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갈치가 한 마리에 5,000원일 때는 10,000원 가지고 2개 사는데, 10,000원 돼버리면 2개 산다고요? 1개 산다고요? 1개.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금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환물 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환물 투기라는 건 돈만 생기면 물건으로 바꾼다 그 이야기인데, 대표적인 환물 투기 상품이 금하고 땅이라 그랬잖아요. 땅, 토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바꿔두면, 여러분 토지 같은 경우도 물건이니까 물가가 올라갈 때 일단 올라가겠죠. 그런데 인플레 때는 투기 수요가 많다면서요. 환물 투기. 이런 걸 많이 사고 싶어 한다면서요. 그러면 가격이 물값만큼만 올라가겠어요? 더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예금한 사람은 재산이 떨어져서 죽겠는데 땅 사면은 이익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떨어진다고요? 오히려 재산이 늘어난다고요?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는 분들은 꼭 부탁드리는데 동영상을 열심히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인플레 위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을 잘 방어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인플레 해치다. 해치가 방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지렛대 효과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의 극대화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부동산이 워낙 비싸니까 내 돈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바로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투자했을 때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걸 분석하는 것, 그런 걸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해 지렛대하고 부의 지렛대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상세히 따져보기로 하겠다. 기타 뭐 소유의 공지라든가 인적 통제 가능성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건 크게 의미는 없다. 대략 네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단점인데 단점은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환금성이 높다고요? 떨어진다고요? 떨어진다. 낮은 환금성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결정 시 고려사항인데 넘어가 보시면 270쪽이죠. 투자 결정 시 고려사항이라는 거는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동그라미 2번, 가로 2번에 안전성, 그 다음에 3번에 환금성, 4번에 수익의 확실성 그랬는데 안전성이라는 거는 저 소득이득과 관련이 있어요. 소득이득 장점. 임대료는 항상 안전하니까. 그 다음에 환금성은 아까 단점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단점이 적을수록 좋겠죠. 즉 환금성이 너무 떨어지는 건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의 확실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득 자본이득 할 때 소득이득과 관련이 있어요. 임대료는 뭐 맨날 확실하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로 5번에 자본가치 증대성이 쪽에 자본이득과 관련이 있죠. 부동산은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요?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진짜 정말 아쉬운 거는 광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왜냐 강남을 확 눌러대니까 강남 재건축을 눌렀잖아요. 파리 대책으로.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쪽으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리 왔어요. 요리. 그래서 광교는 최근에 2억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아쉽죠. 물론 뭐 제가 청약 저축을 가입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는 젊었을 때 있긴 있었는데 이제 청약한 적이 별로 없죠. 그냥 경매로 대충 사버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처남이 막 물어보더라고 옛날에 매형 그 광교로 어떻게 뭐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얘 뭐 되면 무조건 들어가야지 새끼야.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잘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재주가 좋아 사업하는 친구라. 내가 볼 때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 친구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고마워서 그런 건지 맨날 뭐 먹을 거를 사서 보내긴 하는데. 네, 근데 부럽죠, 그죠? 네. 잘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가로 10번에 세제면에서 혜택이죠. 그래서 아까 절세 효과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 장점 고려해야죠. 그다음에 경영관리 부담이라는 건 단점이에요, 단점. 그래서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관리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다음에 9번에 지렛대 효과를 했는데 지렛대 효과는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고려하면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지렛대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면 274쪽 한번 가보세요. 274쪽 가시면 심학습에 지렛대 효과라고 있나요? 거기다 이제 별 2개 해주시고 조금 어렵습니다. 저당자본 은행돈이죠. 저당자본을 이용해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증폭시킨 것을 말한다. 즉 부채 사용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의 특징, 특히 이제 동그라미 오면 보니까 지렛대 효과에는 플러스, 그걸 정이라 그래요. 마이너스, 그걸 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제로, 이렇게 지렛대 효과가 있더라 그랬는데, 자 이제 바로 칠판을 보시면. 지렛대 효과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이 영어로 지렛대가 레버리지니까 레버리지 효과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뭔 말이냐? 우리가 이제 타인 자본을 이용했을 때 나에게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라는 걸 따지는 거다. 타인 자본, 저당 자본, 은행 돈이죠. 그럴 때 유리할 때를 우리가 정의 지렛대라고 하고 불리할 때를 부의 지렛대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 경제학에서 정 그러면 유리할 때죠. 그래서 정의 지렛대는 어떤 거냐? 종합 수익률하고 지분 수익률을 비교할 때 또는 이거 똑같은 게 이제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총자본 수익률 또는 총투자 수익률, 뭐 이름이 좀 여러 개인데, 요거랑 똑같은 이야기는 지분이 내 거죠, 내 거.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뭐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여러분 그 외우려고 하지 말자고요. 명목적인 외우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금방 잊어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의 돈 빌려서 제가 이제 아파트를 샀어요. 그럴 때 요거는 뭐 전체적인 수익률 같아요, 느낌에. 이름의 느낌이. 요거는 전체적 수익이에요,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야 돼, 일단. 그럴 때, 내 몫이 작은 게 좋겠어요? 내 몫이 많아야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몫이 작아지면은 불리한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려면은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죠. 수익률이 뭐냐? 공식은 제가 써드릴게요. 투자자본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이다. 이거 다 책에 전부 다 있으니까 안 써도 됩니다. 물론,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하는 겁니다. 번거로워서 그냥 이게 생략하는 거예요. 예, 바쁘니까. 다시 말해 1억 투자해서 1000 벌었으면 이제 10% 벌었다는 게 수익률이다. 자, 그럴 때 종합 수익률이라는 게 뭐겠냐? 그러면 종합 수익률은 다른 말로 총투자 수익인데, 이 투자자본이 내가 투자한 돈이겠어요? 총투자액이겠어요? 총투자액 거기서 다 번 거, 그게 이제 종합 수익률이에요. 그럼 지분 수익률은 뭘까?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 누가 투자한 돈이겠어요? 전체 투자 금액이요? 내가 투자한 거요? 그걸 지분 투자액이라 그래요. 지분 투자액 요거분에 누가 번 거요? 전체가 번 거요? 지분 소득이요? 지분 소득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여러분 공부가 조금 됐어요, 지금. 근데 어차피 하겠지만 다음 주에 가유, 순, 세전, 세우는 뭐 다 알고 계신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 순소득 구하려면 이게 순소득인데, 순소득 구하려면은 영업경비를 빼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세전과 세우는 누구 몫이라 그랬어요?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곤란하다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는 뭘 빼야 나오는 거예요? 부채? 그러면 내 몫이 나오죠. 은행 줄 걸 줘버린 게 내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소득이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는 세전연금수예요, 지금. 아니, 세금 뺐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세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제가 정확하게 간다고요. 여기는 애매해, 이거. 이 단어가 도대체 뭐냐? 지분소득이라는 게 뭐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세전이다. 왜냐? 가유순전에서 보면은 여기서 줄 거 줘버린 게 세전이니까. 소득세 뺀다는 이야기는 안 했잖아, 지금 아직 여기서.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공부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가 싹 다 관계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공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수업 듣는 것만으로는 조금 모자랄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지겹도록 듣는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공부하신 분들이 저보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신랑보다 더 자주 본다 그래요. 때로는 신랑이 뒤에서 쳐다보다가 저 새끼 누구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우리 선생이야? 저 새끼는 어떤 새끼인데 저렇게 잘생겼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그러고 이제 합격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생전 안 보죠. 자, 1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요. 지분으로 5천 투자했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5천이다라고 보자. 그럼 이제 1억의 절반을 빌린 거죠. 절반을. 이런 걸 대부 비율이 50%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안에 빌린 돈의 비율이, 좋아요. 처음 하는 분들이 점점 인상이 별로 안 좋아져서, 여기 이제 1,000만 원 벌었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몇 프로 번 거냐? 뭐 보자고요. 1억에 1,000 벌었으니 몇 프로예요? 그런 걸 종합수익률이라고 그런다고요. 종합수익률. 이렇게. 그리고 지분 수익률이 뭐겠냐? 뭐 공식 몰라도 풀 수 있다. 수익률은 원래 내가 투자한 데서 내가 얼마 버냐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체 투자 금액에서 전체 번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얼마 번지만 알면 되죠. 나는 5천 투자했으니까. 그럴 때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래서 5%라 치자. 그러면 요 순소득에서 은행 줄 거 주자. 여기서 은행 줄 거 주자. 원래는 원금이자 상환액인데 대부분 이 경우에는 원금 상환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자만 계산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줘요. 이자만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아니면 원리금을 계산하세요. 이제 그렇게 주면 문제가 아주 난이도가 높아지지. 저당상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갔나?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원금이자 계산하는 게 감채기금이요, 저당상수요? 그러니까 원금 이자까지 가려고 그러면 저당상수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미쳐버리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단순하게 하려고 이자만 주고 원금은 뭐 만기 일시상환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문제를. 당연히 그렇게 줘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나는 얼마 버냐 보자. 임대료 1,000 받아가지고 이자 줄 거 줘버리자. 5, 25, 250. 그러면 나는 750 가져오는 것이고. 그러면 기왕 썼으니까 써먹자. 여기 5,000 투자해가지고 750 벌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몇 프로냐? 15%이다 라고 백분율로 계산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15%면 내 몫이 커졌다. 그러니까 분류 유리 이래서 이런 걸 정해 지렛대라고 하더라. 그러면 부의 지렛대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죠. 똑같은 1억짜리 1,000 버는 건데 이번에는 지분으로 5천, 은행에서 5천을 대출 받았다. 여기까지는 조건이 완벽하게 똑같죠. 하나 다른 거 있겠죠. 이자가 15%라고 가정하자. 이자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싸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공부 안 해도 알죠 이거는. 돈 빌려서 투자할 때 이자가 싼 게 좋아요? 비싼 게 좋아요? 싼 게. 그러니까 비싸면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어차피 종합수익률 총자본 수익은 10%니까 지분 수익률 좀 구해보자. 내가 5천 투자해서 얼마 벌 거냐? 네모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줄 거 주자. 5, 25, 5, 1은 얼마요? 700? 나는 얼마 가져와야 되나요? 250. 그럼 나는 몇 프로 번 거 될까요? 5%.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예요? 임대료 받아가지고 이자가 세니까 은행 좋은 일만 하고 나는 가져온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빌린 게 큰 실수였으니까 정해지랬대요. 불리한 부해지랬대요. 부해지랬대이다. 이렇게.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진 않겠죠? 근데 요거 뭐 15%니까 높아져서 유리한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그냥 1억에 1,000 버는 게 낫지. 줄 것 주고 750 버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오히려 덜 벌었구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 돈에 현찰로 1억이 있으면, 안 빌리면 한 개 사죠, 한 개. 그러면 1,000 버는 거고, 빌리면 한 개 사는 거예요, 두 개 사는 거예요? 두 개 사면은 1,000 버는 거예요, 1,500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지랬대라니까요. 많이 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이자는 싸야 유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싸니까 보니까 정해지랬대 맞아요, 지금. 이자가 비쌀 때는 정해지랬대요, 부해지랬대요? 부해지랬. 그럼 이자가 싸냐, 비싸냐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기준이. 무엇보다 싸다, 비싸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 전체적인 수익률, 종합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평균 10을 버는 건데 은행이 10보다 덜 가져가니까 이건 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이 부동산이 실력이 10% 버는 놈이에요. 그런데 은행이 절반 빌려주고 더 가져가, 더 10%보다. 그러니까 나는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이자가 종합수익률보다 싸다. 그럴 때는 계산 안 해도 무슨 지렛대요? 정해지렛대. 이자가 비싸다 그러면 부해지렛대. 자, 그럼 이제 문제 내면 여러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어요. 2억에다가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럴 때 지분으로 1억 투자하고 은행에서 1억을 대출 받았다. 자, 이제 계산 어차피 계산할 시간 없겠죠? 이자가 자, 5%예요. 자, 부해지렛대요, 정해지렛대요? 이자가 7%예요, 부해지렛대, 정해지렛대? 이자가 9%면요? 이자가 11%면?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종합수익률이 10%니까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보다 쌀 때는 정해지렛대고 비쌀 때는 부해지렛대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또 하나 여기까지는 좀 심하긴 한데 이게 뭐 이야기를 망설이게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뭐 잘 나오죠. 문제 쭉 주어지고 지분 수익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분 수익률은 몇 프로냐. 예컨대 이자가 여기가 현실에 가깝게 한번 해볼까요? 3.5%이다.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 몇 프로냐 이렇게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풀라고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찍어야 되겠다. 찍어보세요. 자, 1번 대뜸 찍으라 그러니까 참 특이하네, 그죠? 1번 7%, 2번 9%, 3번 10%, 4번 11%, 5번은 조금 있다가. 답은, 자, 5번이니까, 4번이니까, 3번이니까, 2번이니까, 1번이니까요. 5번은 또 써주지도 않았네. 몇 번이에요? 역시 조금 빠르긴 한데, 그죠? 이자가 싸니까 부해지렛대요, 정해지렛대요? 정해지렛대의 의미가 뭔데요? 요거보다 지분 수익이 낮은 거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면 높아야지.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이거 높아야 된다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안 되니까 5번 안 쓴 거예요. 답은 5번이지 뭐.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까지 가야 고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는 찍어도 답에 가깝게 찍어요. 적어도 4번, 5번 중에 찍어야지 3번까지 찍은 사람은 이건 공부가 안 된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계산해 볼 거에 나왔으니까 여기 1억에 3.5%가 350인가요? 2천에서 줘버리면 여기 1700? 1650인가요? 16.5%네 이거. 그러니까 11% 아니잖아요, 그죠? 감각적으로 알 수 있지만.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게 목표예요. 지금 걱정할 거 없어. 지금 됐고. 여러분 지금은 이거 하자고, 이거. 자, 그러면 아까 했잖아요. 이자가 종합수익률보다 얘보다 싸면은 정해지렛대. 이자가 요거보다 비싸면 부해지렛대죠. 이자가 같으면 어쩔 거냐? 같으면 10%.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효과가 없다. 영해지렛대. 왜냐? 처음 벌어가지고 얘도 500 가져가고 나도 500 가져가니까 얘도 10% 나도 10%. 이걸 저당 수익률이라 이자를.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안 빌리는 거나 빌린 거나 똑같다. 이런 걸 영해지렛대라 그래요. 지렛대 효과가 없다. 또는 이걸 중립적 지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립적이라는 건 정과 부의 중간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만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이제 한 개 절이 정리가 됐으니까. 자, 요약집 한번 보시죠. 요약집 이제 보기는 많이 편하실 텐데. 92쪽에 자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했는데 투자와 투기의 비교는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시험에 안 나와요. 표를 막 무지하게 이쁘게 그려놨으니까 나올 것 같잖아요. 나오진 않아요, 그죠? 대신 설명할 게 있어요. 거기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건 천천히 보기로 하고. 그냥 표본이가 투자와 투기의 장단점을 했는데 이 투자는 장점만 보자 그랬죠? 그래서 장점, 지렛대효과, 절세효과, 환미력 보호 거의 변환하시고, 절세효과, 환미력 보호, 소유의 긍지, 그다음에 자본이득과 소득이득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단점은 환금성 하나만 좀 봐두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지렛대효과를 했는데 별 2개 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지렛대효과란 타인자본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자기자본 손익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그랬죠. 이 동그라미 2번 그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서술형으로는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많이 빌릴수록 그 이야기죠. 지렛대효과도 커지지만 지분 투자 자금보다는 위험도 커지게 돼서 채무 불이행 위험도 작아진다고요. 그만큼 커진다고요. 그만큼 커진다. 요거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차익금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아 자본이득을 보는 경우에도 지렛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융자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했다. 예컨대 이제 4번이 그런 예요.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예컨대 3억짜리 주택인데 나는 돈이 1억밖에 없다. 이건 좀 너무 심한데? 5억짜리로 하고 5억짜리인데 나는 돈이 2억밖에 없다. 2억.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빌리기를 3억 빌리든지 아니면 전세를 안을 수 있죠. 이해하셨나요? 전세 3억으로. 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 요거 이제 빌리는 걸 그렇다 치고 전세면은 아니 임대료가 없는데 임대료 아까처럼 뭐가 있어야 쪼개 먹든가 말든가 할 텐데 도대체 뭘 가지고 지렛대효과를 주장한단 말이냐? 있어요. 3년 뒤에 팔렸더니 이게 6억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설마 그러겠어요? 이분이 나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요거 올라간 거 60%는 나를 줘야죠. 그런다고요? 에이 그러면서 나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다 가져가니까 이렇게 시세 차익도 지렛대효과가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갭 투자가 사실은 이거였어요. 이거. 그동안에 제일 많이 써먹었던 게 전세 안고 사는 거. 그래서 이런 거다. 앞으로도 효과는 있죠.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번 전세 안고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지렛대효과 유형이다 그랬는데 정해지렛대, 부해지렛대, 중립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 훨씬 높을 때가 정,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이 낮으면 부, 그 다음에 둘이 똑같을 때가 중립 그랬는데 여러분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저당 수익 이자예요. 이자. 마지막 부분에 그 동그라미 1번 정해지렛대 저당 수익률이 종합수익률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런 거 신경 써야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자가 쌀 때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부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보다 오히려 높은 것. 이자 비쌀 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얘는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익률 있잖아요. 수익률 그런 것들은 너무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이해를 바탕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절이 부동산 투자 비용과 수익인데 여러분 그 제2절은 2절 전체에다 별 3개. 2절에서 시험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손에다 장을 지시죠. 2절, 3절, 4절 다 나와 이제 다. 이게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따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일단 별을 3개 해주시고요. 기본서 넘어오시죠. 기본서. 여러분 그 272쪽의 기본서를 한번 보시면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다. 마찬가지 2절은 이제 별 3개 하시면 되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개념에서는 3번이에요. 3번. 따라서 그랬는데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란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흐름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그 다음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냥 외울 정도로 읽어놔야 돼요. 따라서 위험이 뭐냐? 그러면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서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외워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봐야 되겠는데 좋아요.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죠. 지금까지 읽었던 걸 정리하면, 자, 위험이 뭐냐, 리스크,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불확실성을 위험이라 해요. 다시 말해서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내가 1억 투자하면 얼마나 벌까? 기대는 해보죠.
그런데 기대 수익하고 실제 투자 결과 실현 수익은 항상 같은 게 아니고 달라서 문제이다. 달라질 가능성. 예컨대 나는 1,000만 원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1억을 투자한 건데 실제로 1,000이 나오면 좋겠는데 700이 나올 수도 있고 600이 나올 수도 있다. 어째서 이렇게 달라지냐?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그래서 이때 차이가 나는 거를 마이너스 300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나? 편차라고 부른다. 그래서 위험은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거 아니면 분산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이제 분산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에 계산되는 이걸 가지고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죠. 어쨌든 계산까지는 필요 없고 이름은 아셔야 된다. 위험은 뭘로 계산한다고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이다. 그래서 이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럴 때 이 기대 수익이라는 놈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요거는 시험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번 과정부터는 제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기대 수익 계산이 우리 책 전체에서 4번 나와요. 4번.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면은 계산 문제 7개 나온다 그랬죠? 7개 중에 기대 수익과 관련되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면은 그거는 제가 우리 출제하신 분들을 폭발을 시켜버릴게요. 그냥. 무조건 나와요. 농담입니다. 그죠?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더 강조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는 거 이야기 드렸으니까 연습하셔야 되겠죠? expect를 내보는 기대 수익인데, 이걸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이거는 정확하게는 평균, 가중평균이죠. 가중평균. 그래서 가중평균은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이렇게 시그마 예상되는 수익에다가 뭘 곱한 값이냐? 확률을 곱한 값이다. 그래서 각각 발생되는 수익과 발생되는 확률을 곱해가지고 그것들을 시그마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봐라.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한다라고 가정하자. 저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강의를 안 하고 참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싹 다 해버리면 정말 속이 시원하거든요. 시원해. 근데 힘들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는 건데, 사실 아까 이건 4군데서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뒤쪽에도 많아. 오늘 이제 앞쪽도 하나 하겠지만, 이쪽하고 앞쪽하고 뒤쪽도 많은데, 한꺼번에 다 보여줘 버리면 얼마나 멋있어요. 야, 우리 선생이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구나. 응?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나는 좋을지 몰라.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쳐버리죠. 순서에 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쳐버리겠어요, 지금. 막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 지금.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쳐다보면서 막, 하면은 힘들 것 같지? 이분들 표정 보니까, 그제 모의고사도 봤는데, 표정 별로 안 좋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기본을 다질 때 많이 해놔야 돼, 많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거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4월, 5월 돼버리면, 5월 넘어가면은 어차피 1차는 거의 잡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법을 조금 더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이해할게요. 제가 언제 이해 안 한 적 있나요? 지금은 균형을 맞춰야 돼요. 뭐 더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이제 더 하라는 이야기 안 했잖아, 지금. 응? 더 하면 좋죠. 네. 균형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민법도 대단히 어려운 학문이지만 저도 해봐서 알아요. 개론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고득점이 안 나오는 게 개론이에요. 왜냐하면 학문이 너무 넓어. 이게 제대로 공부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많은 학문이 개입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개론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나 많은 학문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할게요. 네. 내가 1억 투자해가지고 야 나는 한 1200 정도는 벌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 1200 또는 1000만 원 정도 벌 것 같다. 또는 800 정도 벌 것 같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사면 얼마나 벌까요? 그랬더니 100명 중에 25명이 1200 벌 거라고 그러더라. 25%네. 그 다음에 100명 중에 50%가
1000, 나머지 25%는 800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자, 그럴 때 기대 수익 과시요 그러면 각각 예상되는 수익하고 확률을 곱해요. 곱해가지고 놔둔다고요? 시그마 한다고요? 시그마. 그러면 요거의 4분의 1쪽이니까 300이었죠? 요거의 반쪽이니까 500. 요거의 4분의 1쪽이니까 200. 그래서 이것들을 다 시그마 하면 얼마가 되느냐? 1000만 원이다. 라고 계산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런 걸 기대 수익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실제 수익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편차가 제로죠. 그래서 위험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800 나왔다 그러면 편차가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죠. 1200 나왔다 그러면 편차가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자,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 대단히 시험에서는 중요한데, 여러분 277쪽 먼저 가세요. 277쪽에 3번의 위험과 수익의 측정인데, 거기다가 별도로 별을 3개. 투자의 위험이란 투자했다는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불확실성은 기대한 수익이 실현된 수익과 달라지는 정도이다 그랬죠. 달라지는 정도가 클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라지는 정도가 작을수록 불확실성이 작아진다. 위험 분석으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수익을 측정한다. 다음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의 기대치, 다른 말로 기대 수익이에요.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표준 편차 이런 걸 쓴다 그랬죠. 자, 넘어가서 수익의 기대치를 했는데, 동그라미 2번. 자, 투자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사상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A, B, C 이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그걸 사상이라 그래요. 번역은 또는 이제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이벤트 경우의 수. 사상에다가 각각의 확률을 부과한 후에 이것들을 가중평균하여 현금수의 기대치를 계산하고, 각각의 사상이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위험, 아까 이제 벗어나는 정도가 마이너스 200이냐 플러스 200이냐 편차 이런 걸 가지고 위험을 계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거 우리가 풀 수 있겠죠, 그죠?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런 게 맨날 시험에 나와요. 사상 1, 2, 3이다. 자, 순서도 9천, 1억, 1억 천이다. 1, 2, 3. 여기는 이제 소득이 9천, 1억, 1억 천. 확률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봤더니 10%? 80%? 10%. 그러면 이제 0.8, 0.1이다. 그러면 기대치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그냥 곱해가지고 시그마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얼마냐? 그러면 900. 요거는 8,000. 8,000. 요거는 얼마냐? 4,100.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2,000이죠? 거기다 8,000 더 했으니까 1억. 이렇게 기대 수익 구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니까 1억 그렇게 써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위험의 측정에서 분산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안 해도 된다. 자, 여러분 이제 157쪽 한번 가보죠. 느닷없이 157쪽인데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157쪽에 가시면 기본수 157쪽이죠. 맨 밑에 5번에 자, 부동산의 가치와 정보비용이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이것도 이제 가끔 나오죠. 가끔. 그래서 정보비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넘어가셔서 가로 2번 바로 가세요. 그냥. 바로 2번에 정보가 자, 부동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랬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정보를 모를 경우 대상 토지 현재 가치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정보를 알 경우 대상 토지 현재 가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정보 가치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먼저 읽어보죠. 문제.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1년 후에 대상 토지 가격은 3,850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75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투자자들이 대상 토지에 얼마에 살해할 것이고, 토지 소유자는 얼마에 팔려고 하겠느냐. 투자자의 요구수의 10%일 때 대상 토지의 현재 가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정보가치 구하는 문제인데요. 기출로는 뭐 꽤 나왔죠.
이것도 계산 문제로는 이제 대여섯 번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여섯 번이면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뭐 그럭저럭 나오죠. 자, 어떤 지역이 뭐 기업 도시가 된다 그랬나요? 거기 공장? 예. 공장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잘 몰라요. 공장이 들어서면 땅값이 얼마가 된단 말이냐? 3,850. 공장이 안 들어서면은 2,750이죠. 그럴 때 정보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확률이 어떻게 된단 말이냐? 확률이 얘도 50%, 얘도 50%라는 이야기죠. 인정하시나요? 네, 좋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거는 가격이니까 기대 수익하고 똑같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요, 요거만 하나 더 알면 돼. 이거 평가에서 이야기할 텐데, 가치의 정의가 뭐냐? 장래 1년 후에 기대되는 수익 요거의 현재 가치예요. 뭐 아직은 조금 어려울 텐데, 기대 수익은 방금 뭐라 그랬냐? 기대 수익. 기대 수익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평균. 평균을 이용한 문제 이게. 다가 겁해가지고 그냥 시그마 하면 돼. 뭐 그렇게 복잡하게 풀 일이 아니고. 그러면 요거의 절반, 요거의 절반이니까 두 개 더해서 절반하고 똑같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3,300 나와요. 계산하면. 네. 자, 그러면 요거를 현재 가치로 한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안 해봤잖아요, 많이. 현재 가치는 이자를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 10% 이자 빼라.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번부터는 하겠지만 1 더하기 요구 수익에 1년이니까 1승 뭐 생략이죠. 그래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3,000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요거 이자 10%가 얼마예요? 300. 그거 붙은 거 뺐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 뭐의 문제라고요? 평균의 문제이다. 이렇게. 다시. 그럼 여기 동그라미 2번 보자고, 2번. 정보를 알 경우를 했는데, 여러분 그건 문제 안 읽어도 돼요. 자, 여기.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공장이 들어설 확률이 몇 프로라는 이야기예요? 50%에 100%예요. 100%. 알고 있다며. 여기는 100%에 0%예요. 그럼 이제 기대수익 구해봐라 그러면은, 각각 곱해가지고 시그마 하면 된다니까요? 요거 빵이니까 없어지고 3,850. 요거 할인해봐라 그러면 좀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3,850 나누기 1.1 3,500 나올걸요? 다시 말해서 요거 3,500에 10% 이자가 350인데 그거 더해졌잖아요 지금. 350 빼면 3,500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를 더 번 거예요 지금? 500 더 벌었죠. 그게 바로 이 우수한 정보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마저도 투자이론의 평균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지 그 뭐 공식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하겠냐? 모든 걸 공식으로 계산하려면 안 되죠. 원리로 풀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뒤로 넘어오세요. 뒤로 넘어오셔가지고 뒤로 넘어오셔가지고 뭐 고작 지금 한 게 뭐밖에 없냐 하면 위험의 개념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볼 거냐? 자, 기본서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 앞으로 넘어와서 273쪽으로 보시면,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이라고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그래서 위험의 유형을 보시면 되겠어요. 위험의 유형에는 이제 위험의 종류는 뭐가 있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우리가 뭐 몇 가지 있죠. 위험의 정의를 잘 보면서 이제 이 개념도 종류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의 유형인데요. 위험의 유형이다. 그래서 위험의 유형에는 첫 번째는 사업성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고, 위치 위험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적 위험이죠. 세 번째는 법적 위험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플레 위험이 있죠. 다섯 번째는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이걸 잘 생각하시라는 게 뭐냐? 시장 위험이 뭐냐 하면은 시장 상황의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보통. 시장 상황이 왜 바뀌었겠냐? 처음에는 시장이 좋을 줄 알고 1,000만 원 벌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투자해보니까 시장이 좋다고요? 영 나쁘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변동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거는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약간 경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실현 수익이 덜 나오겠죠. 이거는 입지 선정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부동산은 입지 선정을 잘못한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이 아니고 아예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자, 금융적 위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타인 자본을 많이 빌려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아까 뭐라 그랬죠? 정의 지렛대 효과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부의 지렛대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의 지렛대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될 가능성이에요. 이런 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법적 위험은 법적 환경 변화죠. 아주 쉽게 말하면 법이 개정됐다. 그래가지고 인허가 될 게 안 된다. 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은 이제 개정이 워낙 많죠. 예컨대 땅을 사가지고 인허가 될 줄로 알고 돈을 다 지불했는데 막상 인허가 밀어넣었더니 최근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안 됐다 그러더라.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를 제가 지금 봤어요. 강릉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토지 작업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지주한테는 계약금 다 넘어갔거든요. 계약금 넘어가면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이제 뭐 어거지로 살 때는 10% 갖고 안 돼요. 그래서 한 20, 30% 이제 쥐어준단 말이에요. 먼저. 그랬는데 인허가가 안 돼. 그래가지고 뭐 20, 30% 포기할 수도 없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걸 봤는데 어쨌든 뭐 그러더라.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이다. 아까 이거 다 했죠. 인플레가 물가의 상승이고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의 재산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인플레 위험이다.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로 생각하자 그랬느냐. 환금성의 문제로 생각한다. 자,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져서 막상 돈으로 바꾸려고 하면 잘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는 문제가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단 요약식 가지고 뭐 여기까지만 확인할까요? 확인 한번 하죠. 자, 95쪽에 보시면 95쪽입니다. 자, 부동산적 위험과 위험이다 그랬는데 거기다 이제 전체적으로 별을 3개 하자 그랬네요. 그래서 별을 3개 화끈하게 한번 해주시고 위험의 개념이죠. 그래서 분산과 표준편차로 정의한다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변동 가능성. 동그라미 2번 즉 위험은 기대수익과 실현수익이 달라질 가능성. 그 차이를 뭐라 그런다고요? 편차. 그렇죠. 그래서 실무학습에 보니까 기대수익과 위험의 계산을 그랬는데 별을 3개 따로 하시고 이거는 항상 숙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대수익은 평균으로 계산되고 위험은 분산과 표준편차로 계산한다. 거기 1500, 1800 그래가지고 아까 했던 거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뭐 25, 50, 뭐 25%일 때 기대수익이 얼마가 났다고요? 1000만 원. 그러니까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계산하는데 그 밑에 2번에 기대수익의 계산 거기까지만 보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까지는 계산을 안 봐도 관계없다. 이름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표준 편차 보니까 뭐 영 생긴 게 심상치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 하시면 되고 그러면 옛날 수학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보다는 쉽게 이야기 드릴게요. 저도 이거 뭐 하도 어렸을 때 수학을 어렵게 통계를 배워가지고 통계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실은 수학을 아주 잘했는데도. 그런데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통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통계라는 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해가지고 막 선생님이 막 미워지더라고.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러니까 제 아이들은 좀 선생님을 잘 만났으면 좋겠는데 걔 마음대로 안 돼요. 또 애새끼가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수지에서는 제일 공부 잘하는 데가 수지고예요. 수지고. 거기 이제 서울대를 좀 많이 넣거든요. 근데 애가 뭐 조금만 하면 수지고를 갈 수도 있는데 왜 안 해 이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일반고 가가지고 지금은 밖에 내보내 버렸죠. 어차피 서울대 못 갈 거. 또 이제 걔가 좋아하니까 언어를. 바로 이번에 위험의 유형이죠.
사업성 위험이다 하는데 시, 운, 위 세 가지가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읽어보시고 뭐 정리 간단하게 해놨죠. 금융적 위험이다. 아까 다 했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이다. 인플레 위험이다. 기타 황금성 악화 뭐 그런 게 바로 유동성 위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부동산 투자의 수익인데, 여러분 이제 위험을 봤으니까 수익을 보는 게 조금 편해요. 그래서, 수익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수익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투자자본에 대한 뭘 이야기하느냐. 투자자본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이다.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이제 100분율이니까 100은 곱하죠. 1억 투자해서 1000 벌었다 그러면 10%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익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기대 수익률이 있는가 하면, 여구 수익률이 있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 이미 뭐 여기서 두 가지를 했네, 그죠?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에 대한 이야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다른 말로 투자로부터 예상하는 수익이다. 또는 용기가 신달했어요. 또는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된다. 나중에 자주 바꿔 쓰니까. 요구 수익을 뭐라 그랬느냐?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저 수익이다. 다른 말로 필수 수익이다. 다른 말로 외부 수익률이다. 다른 말로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수익률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할 때는 기회비용으로 설명을 많이 했죠. 기회비용이 뭐라 그랬느냐. 기회비용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런데 선택하면 나머지를 포기하게 되고,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제일 아까운 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1억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럴 때 예금할 수도 있고, 주식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요거는 뭐 이자가 꼴랑 3%, 요거는 10% 번다 치고 15%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어요? 부동산. 그러면 나머지는 선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포기한 것 중에 제일 아까운 건 3%예요? 10%예요? 이런 걸 기회비용이라 한다. 그러니까 왠지 기회비용이라 그러느냐. 근데 제가 부동산 좋아한다니까요. 뭐 실제로 저는 부동산 투자를 즐겨하고 앞으로도 즐겨할 생각입니다. 뭐 여유가 되는 한. 아무튼 뭐 계속 승부를 부동산으로 갈 거예요. 그냥 뭐 죽을 때까지. 안 되면 내비두고. 요거는 뭐 벌어본 적도 있긴 있는데 뭐 이럴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해서 말이죠. 어쨌든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부동산을 좋아한다는데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수익이 꼴랑 7%, 7%. 그러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차라리 주식해버리지. 그러니까 나는 주식 투자해도 10을 번다라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적어도 최소한 얼마 이상은 나오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느냐. 10%보다는 더 나오기를 요구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이고요. 무조건 만족해야 돼. 무조건 10% 이상. 이거는 부동산 시장 안에서 결정됐어요? 밖에서 결정됐어요? 그래서 외부 수익이고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있네. 그래서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수익이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는 자신이 요구하는 최저한도 수익이 10%다. 나 주식 투자해도 이 정도는 번다. 그럴 때 7% 나온다. 그러면 투자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하고 15% 나온다. 그러면 투자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클 때만 투자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실현 수익은 뭐냐? 여러분, 투자가 이루어진 후, 사후, 실제로 달성된 수익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 실제 수익이다 또는 사후적 수익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이 기대수익과 요구수익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뭐 별거 없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네. 기대수익과 요구수익의 관계는 이런 거죠. 뭐 아까 이제 방금 이야기 다 해버렸는데 우리는 어떨 때 투자한다 그랬느냐? 기대수익이 요구수익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저한도 수익이 10%일 때 더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덜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투자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주식에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자, 그런데 조금 더 가자고요. 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상승. 그러면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왜 하락하느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균형에 도달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점점점 하락해가지고 같아지면 이걸 균형 투자라고 한다. 어째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익률이 하락하냐? 아까 저쪽에 수익률 공식 써놨어요. 투자자본이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가격이에요. 가격.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가격이니까. 요거에 대한 뭐의 비율이라고요? 이것은 소득.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분모가 커지니까 수익률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항상 이야기했죠. 올라간 다음에 산다 그랬어요. 쌀 때 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제 의미 없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죠? 그죠? 비트코인인가요? 좀 누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염장 지르는 소리 하던데, 아는 후배가 비트코인 해가지고 거의 10억 가까이 벌었다고. 걔는 다른 거에서 막 크게 손해봤던 애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그랬더니, 이제 열받으면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부러. 어쩌라고 임마. 그랬더니, 아니 뭐 그랬다고요. 그러던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몰라요. 저는 정말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늦었죠. 지금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꼭지 잡기 딱 좋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들어갈래? 책은 하나 샀는데 안 보고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복잡해 그것도. 여기 기대수익이 더 작을 때는 투자 안 한다 그랬죠? 그럼 부동산 안 사겠네요?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고 그러면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여기 올라가서 10% 가까이 간다. 그러면 이제 균형 투자가 돼서 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요약집으로는 그냥 쭉 확인하죠. 96쪽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투자 수익이다 했는데 별을 2개 해주시고요. 별을 2개. 수익률의 종류 가로 2번 보시면 별 2개? 별 1개면 되는데 좋아요. 어쨌든 별이에요. 자, 기대수익률은 맨 밑에 보니까 투자 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기초로 계산되는 거다. 그래서 그 위에 예상 수익률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은 외우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그랬죠. 최저 또는 필수 또는 외부 수익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현 수익은 뭐 실제로 달성된 거다 그랬죠. 자, 그 옆에 가로 3번 기대수익과 요구 수익의 관계죠. 그래서 기대수익이 요구보다 클 때는 투자한다 그랬죠. 그래서 투자를 채택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기대수익률이 하락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둘이 똑같아진다. 그걸 균형투자라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기대수익과 요구수익일 때 기대수익이 작으면 투자를 기각한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기대수익률이 상승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둘이 똑같아지면 균형투자에 접근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다음 주에 하지요. 기본서는 어디까지 갔냐 하면요. 281쪽 보시면 돼요. 281쪽. 왜냐하면 그 뒤에 위험과 수익이 맨 뒤에 있는데 그거 지금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81쪽부터 시작하신다라고 보시면 된다. 다시 말해서 287쪽 한번 넘어가 보세요. 287쪽 가시면 기본서 6번에 부동산 투자 수익률 그래가지고 뭐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죠. 요거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나머지 또 것들은 나중에 또 이제 이야기 드리면 되니까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 쪽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길었는데 오후 수업은 3시 10분부터 할게요. 3시 10분. 그래서 그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